이스라엘 최대 언론이 경악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한국이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7개국이 한국에 줄을 섰고 GCC 6개국은 미국도 받지 못한 최우선 파트너 지위를 한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극비 보고서. 그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적힌 결론이 중동 전체의 동맹 지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란발 탄도미사일 320발이 이스라엘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공군기지가 흔들렸고 텔아비브 시민 800만 명이 지하 대피소로 내려갔죠. 아이언돔이 밤새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총리가 저를 직접 불렀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누가 진짜 우리 편이었는지 가려내라. 동맹 재편의 근거가 될 보고서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28년간 중동의 모든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이 동맹 성적표 하나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에 적힌 나라의 이름은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나단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전략기획국장이죠. 28년 전 아만 군사정보국 신입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걸프전,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까지 중동의 거의 모든 전쟁을 현장에서 분석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총리실에서 직접 내려온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후 동맹 재편 평가 보고서 작성 지시, 최고 기밀 등급이었죠. 이 보고서 하나로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의 동맹 구조가 바뀝니다.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버릴지 결정하는 문서였어요. 텔아비브 NSC 본부 지하 3층. 형광등 불빛만 가득한 분석실에 들어서자 부하 분석관 8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중 다니엘 코엔이 먼저 입을 열었죠. 국장님, 평가 대상국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42개국입니다. 다니엘은 아만 출신의 30대 초반 분석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파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결론 내리는 건 느렸죠. 그래서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내리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타입이니까요. 42개국이라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름을 쓸 때마다 그 나라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머릿속에 정리됐죠.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동부 지중해에 배치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고 이란 핵시설 좌표까지 넘겨줬죠. 영국은 사이프러스 기지에서 정찰기를 띄웠고 프랑스는 외교 채널을 열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리스트의 끝자락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국장님, 한국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저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없음. 다니엘이 되물었어요. 등급 자체를 안 매기신다는 겁니까? 군인 한 명 안 보내고 군함 한 척 안 띄운 나라의 등급을 매길 이유가 있나? 저는 한국 칸에 NA라고 적었습니다. 굵은 글씨로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죠. 제 편견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직접 피를 흘렸어요. 우리 군인 147명이 부상당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며 수조 원의 전비를 쏟아부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정보 자산을 투입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뭘 했습니까? 참전 거부.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한 줄짜리 통보를 보내고 끝이었죠. 동맹이 피를 흘리는데 구경만 한 나라에 점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분석실 벽면에는 전쟁 당시의 위성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궤적, 아이언돔의 요격 패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피를 흘려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자부심이 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방관자 나라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보고서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미국의 A등급을 매겼죠. 항공모함 파견, 정보 공유, 외교적 압박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B등급.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없었지만 정보 자산과 외교 채널이 유효했으니까요.
프랑스는 C등급, 유엔 안보리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열어줬지만 실질적 기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은 D등급, 성명서만 내고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죠. 에너지 위기에 발목 잡혀서 꼼짝도 못했으니까요. 일본은 B-, 충실하게 미국을 따라다녔지만 독자적인 기여는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충실한 동맹,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그림자였죠. 등급을 매기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분석력으로 각국의 기여도를 정확히 잘라내는 게 저희 전문이었으니까요. 보고서 초안은 이틀 만에 완성됐습니다. 42개국의 성적표가 깔끔하게 정리됐죠. 한국 칸에는 여전히 NA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전시 국가별 경제 안정도 지표였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나스닥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고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했어요. 국가 부도 위험 지수인 CDS 프리미엄이 전 세계적으로 치솟았죠. 싱가포르,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치가 이상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전쟁 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70% 이상,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재확인을 지시했죠. 국장님, 오류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피치 레이팅스 세 곳 데이터 모두 동일합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전쟁 전과 사실상 같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추교가 많았겠지. 일시적인 현상이야. 전략적 가치와는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자. 다니엘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뒤였죠. 하지만 미리암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리암 아비탈, 분석팀의 막내였지만 데이터 집착증이 있는 여자였어요. 제가 관심 없다고 넘긴 것들을 끝까지 파는 성격이었죠. 국장님, 잠깐만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미리암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위성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였어요. 전 세계 정유시설의 실시간 가동 현황이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붉은색은 가동 중단, 노란색은 부분 가동, 푸른색은 정상 가동. 화면이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로테르담, 인도, 일본. 전 세계 정유시설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나흘째, 원유 조달이 끊긴 결과였죠. 그런데 동아시아 한 지점이 선명한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가동률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93%. 미리암이 조용히 말했죠. 전 세계 정유 시설이 멈추고 있는데 한국만 정상 가동 중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 나흘째인데 가동률이 93%라는 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비추교만으로는 이 수치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떻게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비추교를 과도하게 방출하고 있는 거겠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오래 못 가. 전략적 가치와 다른 문제야. 미리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고 있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의 핵심은 군사적 기여도야. 경제 지표는 부록에 넣어. 미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건 부록에 넣을 수준이 아닙니다. 초안을 총리실에 올렸습니다. 42개국의 등급이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죠. 자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정수를 담았으니까요. 총리 보좌관 아미르 갈리트에게서 전화가 온 건 올린 지 3시간도 안 돼서였습니다. 요나탄, 보고서 잘 받았네. 전반적으로 훌륭해. 아미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가 부드럽게 말할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걸.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사드에서 방금 올라온 정보인데 GCC 국가들이 전후 최우선 파트너 국가를 공식 지정했다는 거야.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전부.
GCC가 최우선 파트너를 지정했다고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동 외교사에서 GCC 6개국이 동시에 한 나라를 최우선으로 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받지 못한 지위였죠.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군사적 기여를 한 나라니까요. 한국이야.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군인 한 명 안 보낸 그 한국 말입니까? 아미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지시하셨어. 한국 관련 분석을 추가해라. 왜 GCC가 미국도 우리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밝혀내라. 그건 중요한 문제야. 전화를 끊고 분석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니엘과 미리암이 제 표정을 읽고 있었죠. 미리암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국 칸에 적힌 NA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담 분석팀을 꾸리게. 다니엘, 미리암, 그리고 에후드. 셋이면 충분해. 일주일 안에 끝내자.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암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죠. 한국 데이터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시하기도 전에요. 에후드 베나리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분석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까요? 군사적 기여도는 없으니까. 경제, 에너지, 방산 수출 정도만 훑으면 될 겁니다. GCC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만 밝히면 돼. 아마 방산 수출 물량 때문일 거야. 무기 좀 팔아줬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해준 거겠지. 일주일이면 결론 나. 에후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보고서에 부록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좀 팔았고 GCC가 고마워서 타이틀을 하나 붙여준 것. 그 정도의 분석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분석실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텔아비브의 야경을 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이언돔이 지켜준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지킨 겁니다. 우리의 피와 미국의 지원으로 지켜낸 평화였어요. 한국이 뭘 했겠습니까? 태평양 건너에서 구경이나 했겠죠. 그때까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고요. 보고서에 한 줄 쓸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분석실에 출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미리암이 밤새 정리한 데이터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미리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데이터를 전부 풀어봤는데 이건 비축유 방출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 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미국,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만, 아프리카, 중동이 아닌 곳들이었죠. 한국은 호르무즈가 막히기 2년 전부터 17개국과 대체 원유 공급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놨습니다. 계약서가 이미 서랍 속에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지자 도장만 찍었습니다. 72시간 만에 첫 번째 대체 원유선이 한국 항만에 도착했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17개국이라고? 네. 그리고 확보한 대체 원유 총량은 1억 3천만 배럴. 한국 전체가 5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5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태에서 5개월을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놨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갑게 들어왔죠. 28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지만 전쟁이 터지기 전에 17개국과 미리 계약서를 준비해 놓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 준비를 잘한 것과 전쟁에 기여한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미리암, 좋은 자료야. 하지만 이건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지 동맹으로서의 가치와는 별개야. 부록에 포함시켜. 미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그 데이터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랐죠. 그 끝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미리암이 밤새 정리한 데이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인정은 다른 겁니다.
저는 아직 한국 칸에 NA를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에너지 준비를 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맹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죠. 부록에 넣어. 한 페이지면 충분해. 미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총리실 보고 기한까지 5일 남았거든요. 5분만. 미리암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에너지 부처의 비축유 운용 기록이었어요. 저는 비축유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창고에 기름 쌓아놓은 거 아닌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미리암이 보여준 건 단순한 비축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정부는 국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줬습니다. 정유사가 당장 가동할 원유가 없으니까 정부 창고의 기름을 꺼내서 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대체 원유선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채워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를 금융처럼 운용한 겁니다. 기름을 현금처럼 굴린 거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축유 수열 시스템. 정부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대출해주고 대체 원유 도착 시 상환받는 구조. 공백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요. 마치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보조 심장이 즉각 작동하는 것처럼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순간 정부가 밸브를 열어 가동률을 유지하고 그 사이 원유선이 도착해 창고를 채우는 구조였죠. 이건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었어요.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데이터를 좀 뒤져봤는데요. 한국무역 상사 직원들의 이동 기록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전쟁이 터진 그날 밤, 한국무역 상사 직원들이 이미 17개국 현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유전 현장에서, 카자흐스탄 협상 테이블에서, 아프리카 항구,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날 밤에 이미 현지에 있었다고? 네. 파견 기록을 보면 전쟁 발발 최소 3주 전부터 현지 체류 중이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전쟁이 터지자 최종 서명만 받은 겁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우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시나리오 실행이잖아요. 전쟁이 터질 걸 알고 미리 배치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면의 위성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선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봉쇄선 뒤에서 전 세계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유소가 멈추고, 로테르담이 멈추고, 일본이 멈추고, 그런데 한국만 93% 가동. 그리고 그 비결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너지 준비를 잘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을 예측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인상적이야. 하지만 이건 한국의 생존 전략이지 동맹에 대한 기여가 아니야. 우리 보고서의 핵심은 누가 이스라엘을 도왔느냐니까. 에너지 파트는 부록 2페이지로 정리해. 미리암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죠. 국장님, 그런데 에너지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방금 방공 교전 기록을 열어봤는데요. 방공 교전 기록? 저는 돌아앉았습니다. 그건 제 전문 영역이었거든요. 28년간 미사일 궤적과 요격 패턴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방공 교전 데이터라면 제가 가장 잘 읽을 수 있었죠. 다니엘이 스크린에 이란 미사일 공습 당시의 방공 교전 기록을 띄웠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전역에 쏟아졌을 때 각국 방공 시스템의 교전 기록이었어요.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리고 UAE에 배치된 여러 방공 시스템들의 데이터가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패트리엇의 요격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교전 기록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패트리엇의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야 했거든요. 한 발 쏠 때마다 수십억이 날아가는 구조였죠. 소모전으로 흐르는 현대전에서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짚은 건 패트리엇이 아니었습니다. UAE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의 교전 기록이었어요. 국장님, 이 데이터 좀 보십시오. 화면에 뜬 교전 기록의 시스템 명칭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궁.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잠깐. 한국 무기가 실전에 투입됐다고? 네. UAE가 도입한 천궁포대가 이란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했습니다. 실전 교전 기록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여줘. 교전 데이터를 전부 펼쳐. 다니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교전 시각, 표적 유형, 발사 시각, 요격 결과. 데이터가 선명했어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UAE 상공으로 진입한 시점. 천궁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한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펜타곤이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경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추가 자료를 올렸죠. 미 국방부의 내부 평가 문서였어요. 한국산 천궁의 실전 성과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 분류 등급이 높았지만 우리 채널로 들어온 자료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천궁은 그날 실전에서 이란 미사일을 가차없이 격추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비용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산 방공 시스템은 가성비와 요격률 양쪽에서 결과를 낸 겁니다. 중동의 하늘에 강철 지붕을 씌운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추가 데이터를 올렸거든요. 국장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천궁의 교전 데이터 뒤에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AE 상공의 미사일 추적 시스템 로그였어요. 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부터 궤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그 추적 시스템의 출처를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았죠. 한국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한국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군인 한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UAE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터의 하늘을 장악한 거였어요. 저는 분석실 벽면의 위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킨 하늘. 아이언돔이 밤새 불을 뿜으며 지켜낸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의 일부를 한국의 기술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전하지 않은 나라의 기술이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미리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부록 2페이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한국 칸에 적힌 NA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두 글자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우드, 방산 수출 데이터 전부 끌어와. 한국이 중동에 뭘 얼마나 팔았는지 다 확인해. 에우드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부록 2페이지 아니었습니까? 3페이지로 늘려. 가서 데이터나 뽑아와. 3페이지. 저의 양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에우드가 가져온 데이터는 3페이지로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라크 28억 달러 방공 계약, 사우디 32억 달러 방공망 구축, UAE 35억 달러 통합 방어 시스템. 숫자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전후수주 폭증. 천궁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 전까지 한국 무기를 망설이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성능은 인정하지만 미국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던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천궁이 실제로 미사일을 잡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에우드가 숫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전후 한국 방산 수주 총액이 3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쟁 전 대비 3배 이상 폭증이에요. 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은 나라가 전쟁으로 50조 원어치 무기를 판 겁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3페이지가 아니라 10페이지도 모자라겠는데. 에우드가 조심스럽게 웃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범위를 여쭤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방산 수주액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가져온 자료가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국장님, 어젯밤에 펜타곤 연락관 채널로 들어온 자료입니다. 기밀 등급이 높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8년간 같이 일하면서 다니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걸 손에 꼽을 정도로 봤거든요. 뭔데 그래. 화면에 올려. 문서가 떴습니다. 미 국방부 군수품 생산 현황 보고서.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죠.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 멈췄어요. 한국산 나프타 및 반도체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군수품 생산 라인 차질 발생. 특히 정밀 유도,
무기 케이스 및 전자 부품 조달의 심각한 지연 예상. 나프타,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미사일 케이스까지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로 원유를 나프타로, 나프타를 반도체 소재로 바꾸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군 군수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펜타곤이 한국에 직접 요청한 공식 전문이에요. 화면에 뜬 문서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귀중. 미합 중국 국방부는 귀국의 나프타 및 반도체 부품 생산 라인의 지속적 가동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공장에 정중히 요청한 겁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지 말아 달라고요. 제발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문서의 행간에서 절박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전쟁 기계가 한국의 공장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공장에 고개를 숙였다고? 다니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말이 됩니다. 한국의 정제 설비 없이는 미국 자체도 나프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거든요. 한국이 밸브를 잠그면 미군 군수품 생산이 30일 안에 멈춥니다. 펜타곤이 직접 그렇게 평가했어요. 30일. 한 달이면 미군 군수품 생산이 멈춘다.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이 또 다른 문서를 올렸거든요. 국장님,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해서 러시아산 나프타를 도입한 기록이었습니다. LG화학이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을 들여온 건데 한국은 몰래 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 재무부와 사전에 접촉해서 달러 외통화로 결제할 시 2차 제재 예외라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만든 제재를 한국이 합법적으로 뚫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고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한국에 굴복한 겁니까? 다니엘이 결정적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거래를 승인하는 공식 서한이었어요. 그 서한 하단에 짧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합 중국 군수품 생산은 30일 내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함. 미국 스스로가 한국의 거래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서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만든 제재를 자기 나라가 비켜간 거였어요. 한국 때문에 분석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에우드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다니엘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리암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칸에 적힌 NA를 한참 바라봤죠. 그리고 지웠습니다. NA 두 글자가 사라진 자리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28년간 전쟁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총 한 발 안 쏜 나라가 전쟁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세계 최강 미군까지 움직이는 상황. 기존 등급 체계로는 분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비워둬. 나중에 채울게. 미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잡무라고 생각했던 일이 한 달을 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GCC 6개국이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했는가? 모사드 채널로 들어온 문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히 채워진 공문서였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걸프 협력회의 6개국이 한국을 전후 최우선 파트너, 국가로 공식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유, LNG, 반도체용 헬륨, 농업용 요소까지 우선 배정. 에너지 하나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를 살리는 패키지였죠. 전쟁 중에 이런 확약을 받아낸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GCC 국가들이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자국 해군력을 동원한 직접 호위를 제안했다는 정보가 올라왔어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분석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니엘, 에우드, 미리암. 세 사람의 얼굴에도 같은 의문이 떠 있었죠.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중동이 참전도 안 한 한국의 배를 지켜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 해군이 있는데
왜 중동해군이 직접 나섭니까? 에우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유를 찾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과 중동의 관계를 정리한 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표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죠. 한국은 중동에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을 약속했어요. 기술을 이전했죠. 중동 국가들이 자기 손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온갖 제약을 걸었어요. 사용 용도를 통제하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주권 국가로 대우해준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인식이 중동 왕실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방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우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의 사막에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이 중동의 물 문제를 해결했고요. 식량과 물. 이건 중동의 아킬레스건이에요. 한국이 그 급소를 해결해 준 겁니다. 방산과 에너지를 넘어선 생존 연합이 만들어진 거였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순환고리였어요. 중동이 에너지를 제공하면 한국은 그 에너지를 가공해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팜 기술로 되돌려줬습니다. 중동은 기름을 팔고 한국의 기술을 받았죠. 한국은 기름을 가공해 문명으로 만들고 중동에 돌려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 이 완벽한 순환고리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에우드가 결정적인 정보를 올렸습니다.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가 전쟁 중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약속받기 위해서였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80년간 중동에 피와 돈을 쏟아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치고 참전도 안 한 한국이 중동의 1순위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됐거든요. 에우드, 이건 단순한 경제 관계 아닌가? 기술 팔아주니까 고마워서 해주는 거잖아. 에우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사우디 왕실 관계자의 발언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과 80년을 함께했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무기를 만들게 해준 건 한국이 처음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이유다. 분석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중동을 작동시켰습니다. 지배자는 대체될 수 있지만 작동시키는 엔진은 뺄 수 없었어요. 저는 창이 없는 지하 분석실의 벽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이 벽 안에서 전쟁을 분석해왔지만 총을 쏘지 않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마지막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유럽 쪽 데이터도 정리됐습니다. 이건 중동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나토 국가들의 무기 도입 현황이 떴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기록이었어요. 나토의 표준 무기 체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 온 방산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에우드가 설명을 이었죠. 한국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미국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된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아무 불편 없이 한국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KF-21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였죠. 중동, 유럽, 동남아 국가들이 도입 문의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국방 관계자가 남긴 말이 기록에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경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은 수개월 안에 납품한다. 선택은 명확하다. 미국산 무기는 주문 후 인도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수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내려놓았어요. 전쟁터에서 미래의 무기는 현재의 패배일 뿐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30년 수리 부품 보장, 창정비 체계까지 함께 수출했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통째로 사는 구조였죠. 에우드가 최종 정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주 현황 전체 도표, 중동, 유럽, 동남아를 아우르는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380억 달러, 그리고 아직 협상 중인 것까지 합치면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8년 경력의 분석관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다니엘,
미리암, 에우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이번 전쟁에서 군인 한 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함 한 척 띄우지 않았어요. 총 한 발 쏘지 않았죠. 하지만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했고, 방공 시스템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켰고, 나프타와 반도체로 미군의 군수 생산을 떠받쳤고, GCC 6개국의 최우선 파트너가 됐고, 나토의 무기 체계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참전하지 않은 나라가 전쟁의 모든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칸이 비어 있었어요. NA를 지운 뒤 아무것도 쓰지 못한 그 칸이요. 이건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챕터가 필요하다. 미리암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분석실 벽면의 위성사진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궤적, 호르무즈의 봉쇄선, 패트리엇의 요격 패턴,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다니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총리실 보고 기한이 3일 남았습니다. 초안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초안이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해. 다니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42개국 전체를 다시 쓰신다고요? 아니, 한국 파트를 다시 쓰는 거야. 그리고 그 한국 파트가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될 거다. 분석실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우웅거리고 있었죠. 미리암이 노트북을 열었고, 에우드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이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빈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28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은 나라가 전쟁의 승자라는 문장을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NA를 적을 때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첫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죠. 미리암이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나는 전쟁을 피로 측정했다. 누가 더 많이 흘렸느냐, 누가 더 많이 쏟아부었느냐. 그 기준으로 세상을 나눴지. 그런데 한국은 그 기준 밖에 있었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이 심장부를 장악한 나라. 기존의 잣대로는 측정조차 할 수 없는 나라.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국 파트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 없이는 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미리암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론을 총리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고 선언한 날 밤, 분석실에는 네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다니엘, 미리암, 에후드. 형광등이 우웅거리는 소리와 키보드 치는 소리만 분석실을 채우고 있었죠. 42개국의 동맹 등급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국 A, 영국 B, 프랑스 C, 일본 B-. 깔끔하게 정리된 성적표였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매긴 등급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등급표가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한국 칸이 비어 있었거든요. 국장님, 한국 등급을 어떻게 매기실 겁니까? 에우드가 물었습니다. A등급이면 미국과 같은 선이고 B등급이면 영국과 같은 선인데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에우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뭡니까? 기존 등급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어.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냈고, 영국은 정보를 줬고, 프랑스는 외교를 했어. 각자 역할이 명확하지. 그런데 한국은 뭘 했나? 군인 안 보냈어. 군함 안 띄웠어. 총 안 쐈어. 그런데 에너지를 지탱했고, 방공 시스템으로 하늘을 지켰고, 나프타로 미군 군수품 생산을 떠받쳤고, 중동 전체의 파트너가 됐고, 나토의 무기를 교체하고 있어. 이걸 A로 매기면 미국과 같은 줄에 놓이는 건데, 한국이 한 건 미국이 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잖아. 다니엘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기존 등급 체계 자체가 한국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새로 만들 거야. 미리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등급이요?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전략적 필수 국가. 화면에 뜬 네 글자를 세 사람이 동시에 읽었습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죠. 에우드가 천천히 말했어요. 기존 A에서 F까지의 등급 체계에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한국을 위해서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야. 데이터가 요구하니까 만드는 거지. 28년간 동맹평가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 전쟁의 모든 인프라를 장악한 나라. 군사적 기여도 제로인데 없으면 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나라. 이건 기존 등급으로 분류하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거야.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총리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국에 부여한다는 건 기존 동맹 체계 자체를 흔드는 일인데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총리의 몫이야. 데이터가 말하는 걸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건 내 일이 아니거든. 사실을 쓰는 게 내 일이지. 미리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석실 막내가 28년 경력의 국장에게 보내는 존경 같은 거였죠. 보고서 제작성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밤을 새운 건 둘째 날과 셋째 날이었어요. 한국 파트만 18페이지가 됐습니다. 원래 NA 두 글자로 끝내려던 나라의 보고서 전체의 3분의 1을 할애한 겁니다. 에우드가 농담처럼 말했죠. 부록 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총리실 보고는 목요일 오전 9시로 잡혔습니다. 텔아비브 총리 집무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USB에 담아 주머니에 넣고 분석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8년간 수십 번의 총리 보고를 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건 처음이었어요. 총리 집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보좌관 아미르 갈리트가 옆에 서 있었죠. 요나탄, 보고서 가져왔나? 총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USB를 꽂고 스크린에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42개국 동맹 등급표가 먼저 나왔죠. 총리가 훑어봤습니다. 미국 A, 영국 B, 일본 B-.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군. 그런데 한 칸이 비어있네. 한국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떴어요. 전략적 필수 국가. 해당국 대한민국. 총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기존 등급 체계에 없는 분류인데 새로 만드신 건가? 네. 한국은 기존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설명해 보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발견한 모든 것을 총리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건 우리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미국이고요. 하지만 이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을 제공한 건 한국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선이 아니라 공급망에서 결정됐고 그 공급망의 심장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전 세계 정유 시설이 멈췄지만 한국만 가동률 93%를 유지했습니다. 17개국과 사전에 구축해 놓은 대체 원유 프레임워크, 비축유, 수열 시스템, 72시간 만에 도착한 대체 원유선. 한국은 이 전쟁을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천궁의 교전 기록이 떴어요.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이 이란 미사일을 실전에서 요격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UAE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미르가 메모를 시작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펜타곤 문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생산 라인 유지를 요청한 전문입니다. 한국산 나프타와 반도체 부품이 끊기면 미군 군수품 생산이 30일 안에 멈춥니다. 총리가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미군이 한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가? 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산 나프타를 합법적으로 도입하면서 미국의 제재 예외까지 받아냈습니다. 미국이 만든 제재를 미국 스스로 비켜간 겁니다. 한국 때문에요.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 달 전에 한국은 보고서에 한 줄도 쓸 가치가 없다고 했어. 뭐가 달라진 건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28년간 쌓아온 분석 체계가 한 달 만에 뒤집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누가 총을 쏘았느냐만 봤습니다. 누가 그 총의 탄약을 만들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보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었죠. 21세기 동맹의 가치는 누가 피를 흘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느냐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번 전쟁의 유일한 필수 국가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멈추면 전 세계 정유 시설이 멈춥니다. 한국의 나프타가 끊기면 미군 군수품 생산이 멈춥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전 세계 통신망이 흔들립니다. 한국의 방산이 멈추면 나토 동부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텔아비브의 하늘을 바라봤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요나탄. 총리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 최우선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브리핑을 마치고 총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라봤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보고서 하나로 이스라엘의 동맹 지도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니엘, 미리암, 에우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물었죠. 한국 대통령 직통 채널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분석실이 잠시 조용했다가 에우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우리 동맹 체계의 핵심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미리암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한국한에 해당 없음이라고 쓰셨을 때 제가 뭔가 말하려다 참았거든요. 알아. 그때 참지 말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리암이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대신 말해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NSC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텔아비브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지중해 위로 별이 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해안선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도시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이언돔 덕분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언돔을 구성하는 전자 부품의 상당수가, 그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가, 그 반도체를 만드는 나프타가, 그 나프타를 정제하는 공장이, 그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모두 한 나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태평양 건너에서 구경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한에 NA를 적지 말라고요. 그 두 글자를 지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네 글자가 이스라엘의 동맹 지도를 바꿔놓았다고요. 28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총을 쏜 나라, 폭탄을 떨어뜨린 나라, 함대를 보낸 나라. 그 기준으로 세상을 재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잣대 밖에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의 모든 인프라를 지배하는 나라. 아무도 측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그런 나라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었죠. 텔아비브의 불빛들이 흔들렸어요.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 가장 조용한 나라가 전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나라가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나라가 승리의 기반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쟁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문명을 작동시키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문명을 작동시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